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부터 근현대사를 준비되는 대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적개심만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없다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성찰하면서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참조하였던 자료는 주로 월간 조선 편집장을 지내시고 펜앤마이크의 대기자로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용삼 기자님의 유튜브 동영상과 강의를 통해 습득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김일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김용삼 기자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려왔던 차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공부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 본 것입니다. 김용삼 기자님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보내면서 영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먼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레이트 게임과 조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던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자 냉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1815년에 일어났던 워털루 전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휘한 프랑스 군대와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던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과의 전쟁이 벨기에 남동부 워털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장군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 전쟁 이후 유럽의 재편을 위해 181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회의가 최종적으로 열려졌습니다. 이 빈회의 이후로 유럽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영국을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고 러시아는 영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에는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들이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해외 식민지를 바탕으로 영국은 대영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본국인 영국과 식민지 간에 연결되는 해상 교통로는 대영 제국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상 교통로를 어느 나라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었고 꼭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패권 도전국이었던 러시아는 발칸 반도에서 터키의 억압을 받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고자 발칸 반도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의의 발전을 위해 접경국인 조선과의 통상 정진을 모색한다는 목적하에 한반도로 남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남진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남진을 막고자 하는 영국 간의 대립 구도는 격심하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북방에 위치한 러시아는 서구 열강들과 경쟁할 만한 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항구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닷길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러시아에게는 꼭 필요했었고 그러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 쪽으로 진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발틱해를 통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흑해로부터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우수리강과 해양 사이에 있는 지역을 획득하여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구 발틱해를 통한 진출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열강들 때문에 힘들었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출구인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세 번째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최상으로 생각하고 동해를 통해 진출하기로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해상 교통로를 뺏기지 않기 위해 패권 국가였던 영국은 극렬하게 저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는 점점 팽팽하게 진행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자 냉전을 일컬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학자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레이트 게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쪽으로 진출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넘보려고 할 그 시점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나라들도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자 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동쪽 한반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레이트 게임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 역사적인 소용돌이를 누가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반도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과 주변의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복잡한 대결 구도가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을 당시 조선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조선은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에 어떤 풍랑이 일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 내부에는 왕실 중심으로 자체적인 역사적 소용돌이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종이 부사가 없이 성하하자 철종의 육촌인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1863년 1월 21일 12세의 나이로 즉위하게 됩니다. 1863년이라고 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 일어난 시점이 1815년이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약 48년 후의 일입니다. 이때 유럽에는 산업혁명으로 한창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어린 12살의 고종이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고종 1년 1864년의 일입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게 되니 고종 즉위와 흥선대원군의 섭정 시작은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이 있기 12년 전의 일이다라는 거죠. 12년 후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어두운 채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점점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지만 조선은 국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전 근대적인 상태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은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라 하면 자국의 세력 범위를 다른 나라로 확대시켜 영토를 확장시키는 국가정책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몽고 제국 등을 들 수 있는데 힘만 있으면 주변 나라들을 삼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18세기 말 1797년 이후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와 결탁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제국주의를 신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제국주의와
구제국주의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구제국주의는 무력적으로 영토를 확장, 병합하였다면 신제국주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동맹, 협상, 연합 등 평화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서도 식민지화함으로써 경제적 이권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서양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상품이 대량으로 급속하게 생산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생산된 대량 상품을 소비를 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서구 열강들은 동아시아 시장을 넘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강제로 개방시켜서 그 나라들을 원료 공급 기지로 삼기도 하고 또한 상품 판매 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대화된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을 근대적 주권 국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국제 정치 질서와는 다르게 불평등 조약 혹은 제국주의 질서를 강제로 적용시켜 식민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근대 국가들은 영토 확장과 식민지 정책과 전쟁이라는 정책을 선호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사와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 자기보다 약한 후진 약소국들을 침략하여 주권을 강탈하고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한 정책의 정당화되던 힘의 논리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힘의 시대의 영향력이 점차 아시아 동쪽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를 위해 남쪽 한반도로 내려오기를 원했었고, 그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고 있던 영국은 해상 교통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남하하는 러시아를 유럽에서 저지했던 것처럼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는 남하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막고자 하는 영국과의 대결 속으로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가 한반도에서 형성될 즈음에 그때 조선 내부적으로는 어린 고종의 즉위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 그리고 나중에는 고종의 부인 민비와 흥선대원군과의 알력과 고위 관직들의 타락으로 나라 내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국제 정세에 휘말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조선에는 앞으로 어떤 광풍이 불어올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레이트 게임이 한반도에서 진행될 때 조선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